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With us sing. Hallelujah.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sun.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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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rushing wind that art so strong, ye clouds that sail in heaven alone, oh, praise Him, Alleluia. Thou rising morning, praise, rejoice. Ye lights of evening, find a voic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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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flowing water, pure and clear, make music for thy Lord to hear. Hallelujah, hallelujah. Thou fire so masterful and bright, that givest men both warmth and light.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Hallelujah. Praise, praise Him, Father, praise Him, praise Him, Father, praise Him, praise Him, Spirit, free and praise Him, halleluja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36부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3월부터 근무하게 된 윤시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6부산병원에 와서 처음 맡은 강의는 일단 이비인후과 귀코목 질환에 대한 소개와 치료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저에 대한 양력 소개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36부산병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대신해서 있었던 남해군 보건소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당시에 KBS 박원순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근무는 수요일만 오후 휴진이고 나머지는 진료를 하고 있으니 진료에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3월에 부임하게 되면서 36부산병원에 요청을 해서 몇 가지 장비를 새롭게 드렸습니다. 우선 귀코목 질환을 보는 이비인후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환자들에게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기 편하도록 귀코목을 보기 위한 카메라와 모니터를 새롭게 들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비인후과로 방문하는 어지럼증 환자들에게
설명과 진단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안진 운동 검사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청력 검사 장비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막 운동성 검사 그리고 이음향 유발 방사 검사라는 두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청력 검사 장비도 강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일단은 귀, 코, 목을 보는 과로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일단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귀, 코, 목 그리고 얼굴까지를 아우르는 의사로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 이비인후과로 오게 되는 환자들의 증상을 알아보게 되면 귀의 경우는 귀가 아프고 간지럽다. 그리고 귀에서 물이 난다. 그리고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귀에서 이명이라고 하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어지럽다. 이런 증상으로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의 경우는 콧물이 흐른다. 코가래가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난다. 코가 막히고 코피가 난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목의 경우는 목이 아프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는 이물감, 그리고 목소리가 변했어요. 그 목이 자주 붓고 열이 납니다. 그리고 목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로 제일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가장 많이 오시는 환자들을 큰 질환군으로 나눠보게 되면 귀의 경우는 일단은 귀가 아프다, 간지럽다, 귀에서 진물이 난다 이런 경우는 웨이도염 그리고 중이염 같은 염증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는 경우는 난청 그리고 이명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지럼증의 환자도 많이 오게 되는데 이비인후과에 오게 되는 어지럼증의 경우는 주로 귀에서 기인한 어지럼증이고 이석증, 전정신경병증, 메니에르 질환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 등의 질환으로 환자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의 경우는 콧물, 코막힘 그리고 비강 통증,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비염, 급성 비염이라든지 만성 비후성 비염 등의 증상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맑은 콧물이 나면서 코 막히고 재채기가 나고 간지럽다 이런 증상들은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에 물혹이 있다거나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으로도 많이 오게 되고 코 막힘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비중격이 휘어 있는 비중격 망곡증 질환도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피 환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경우는 인후염, 편도염과 같은 일반적인 목감기 증상과 더불어서 목의 목소리가 변하고 목에 걸린 느낌이 심한 만성 역류성 후두염, 그리고 목소리가 변하는 성대 질환, 그리고 귀 밑 그리고 턱 밑에 있는 침샘의 염증이라든지 목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림프 전염, 그리고 혀와 구강 점막의 통증과 삼킴 장애를 호소하는 구강 질환 환자들이 많고 귀, 코, 목 모두 이물이 들어가서 오게 돼서 생선가시 같은 거라든지 면봉 이런 것들이 이제 귀, 코, 목에 들어가서 빼는 경우도 흔히들 볼 수 있는 이비인후과 질환입니다. 귀, 코, 목 질환을 나눠서 일단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귀 질환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오는 경우는 염증 질환이 제일 많고요. 염증의 경우는 귀 부위에 따라서 이제 웨이도염, 고막염, 중이염 그리고 곰팡이가 있는 이진균증 등 다양한 염증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는 듣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귀라고 하는 것은 히어링, 청각과 밸런스, 평형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귀로 소리가 들어오면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켜 소리뼈를 통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소리를 전달하면 우리 대뇌의 청각 중추로 전달이 돼서 우리 소리를 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달팽이관에 위치하고 있는 전정계와 방골이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난청과 이명과 같은 청각 질환도 많이 호소하지만 최근에 이석증이라든지 전정신경병증, 메니에르와 같은 어지럼증 질환을 호소하며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환자분들도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하는 청력 검사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해서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청력 검사 장비이고 이 검사 장비는 이전부터 있었던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250Hz라고 하는 저주파수 음역대부터 4000Hz, 8000Hz와 같은 고주파 음역대까지
청력을 체크하는 장비고,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를 환자에게 들려주어서 환자가 누르는 행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를 감지하는 환자 주관적인 검사지가 되고,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청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청력 검사를 바탕으로 평균 25dB 위에 위치하게 되면 정상 청력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밑으로 이제 청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 청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히어링 로스의 난청으로 구분을 하여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dB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프로파운드 히어링 로스 환자로 분류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제 수능 청력 검사만으로는 청력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검사를 추가로 도입을 했고요. 일단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고막의 운동성을 평가하는 팀파노메트리라고 하는 고막 운동성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막을 진동시켜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전달이 되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 중에 하나인 외유모세포의 진동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이음향 유발 방사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 장비도 도입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뇌 중추 피질에 위치한 청각 세포의 반응을 확인하는 뇌관 유발 반응 검사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아직 도입은 하지 않았고, 그 청각 장애를 진단을 해야 되면 이제 청각 뇌관 유발 반응 검사 장치라고 하는 이 ABR 장비를 추가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원에서 청각 장애 진단까지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팀파노메트리라고 하는 고막 운동성 검사는 소리가 들어왔을 때 고막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고요. 웨이도 압력 변화에 따른 고막의 탄성 변화를 확인해서 고막과 고막 안에 있는 중이강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막의 경우는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반투명한 색깔의 정상 고막을 나타내는데, 고막에 염증이 있거나 고막 안에 중이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고막이 안으로 함몰된다거나 고막에 구멍이 난다거나 고막 안에 삼출액이라고 하는 염증이 생겨서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고막 운동성 검사를 하게 되면 A, B, C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막 운동성 검사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막과 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음향 방사 검사라고 하는 검사는 소리가 들어왔을 때 고막과 소리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전달되었을 때 소리 반응을 일으키는 외유모 세포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 외유모 세포의 기능을 방사함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검사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우리 일과성음 유발 이음향 방사와 변조 이음향 방사 검사가 있고, 본원에서는 변조 이음향 방사 밑에 있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청각세포, 특히 외유모 세포의 반응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나 반응이 저하되어 있으면 달팽이관과 청각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유추해서 난청 및 이명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 감각인 균형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지만 비디오 안진 검사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비디오 안진 검사 장비는 환자가 프렌첼이라고 하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그 본인의 체위 또는 두위 변화를 시켜서 유발되는 안진, 그러니까 안구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을 확인해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곳에 대한 교정과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한 검사 장비입니다.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달팽이관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방골이관과 달팽이관의 연결 부분이라고 하는 베스티뷸리라고 하는 전정기관은 우리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감각신경은 이제 그 얼굴에 있는 눈에 있는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변화라든지 우리 몸의 체위 변화에 따라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평형 감각이 이상이 생기면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안진이 관찰이 되게 되고, 그 안진의 양상과 안진의 방향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흔드는 헤드 로테이션 시키게 되면 이로 인해서 베스티뷸리라고 하는 평형기관에서 자극된 신호가 안구로 전달이 되게 되는 VOR이라고 하는 반사가 시작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눈동자가 돌아가는 증상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방고리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방고리관은 이제 라테랄 방고리관, 포스테리어 방고리관, 수페리어 방고리관과 같은 세 가지 방고리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각 방고리관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안구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거나 자세를 바꾸었을 때 자극이 되는 눈동자의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방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귀는 양쪽에 두 개의 달팽이관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개의 달팽이관은 각각 세 개의 방고리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고리관의 위치에 따라서 자극이 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고 체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방고리관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에서는 왼쪽에 있는 비디오 안진 검사 장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어지럼증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경과에서 추가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전기 안진 검사 장비도 본원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비디오 안진 검사로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전기 안진 검사를 신경과와 협진하여 검사를 진행해서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는 일단 그 비디오 안진 검사 장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는 네 가지를 시행하고 있고 맨 위에 있는 자발 안진, 안경을 썼을 때 실제로 눈동자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있는지, 그리고 주시 안진,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옮겼을 때 안구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안진이라든지 안진의 악화를 통해서 양쪽의 평형 기능의 균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테스트와 포지셔닝 테스트와 같은 체위 변화를 통해서 이석증 여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발 안진의 경우는 우리 귀에 있는 전정이라고 하는 곳에 염증이 생기거나 전정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 감각이 맞지 않아서 눈동자가 한쪽으로 계속 쏠리고 몸이 한쪽으로 계속 쏠리는 그런 이상 어지럼과 이상 평형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안구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주시 안진이라고 해서 오른쪽 또는 왼쪽을 가리켰을 때 제대로 눈동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추성 안진, 어지럼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밑에 있는 나머지 검사들도 눈동자의 움직임과 방향 그리고 눈동자를 움직였을 때 지연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혹시나 놓칠 수 있는 중추성 어지럼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딕스홀 파이크 테스트, 롤 테스트와 같은 체위 변화 테스트를 통해서 양쪽 귀에 생길 수 있는 이석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포지셔닝 테스트는 이석증 중에서도 후 방고리관에 발생하는 이석증을 주로 진단하고 있고 밑에 있는 롤 테스트의 경우는 측방고리관에 위치한 이석증의 경우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시행해서 의심이 되는 이석증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교정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비인후과로 방문하는 어지럼증 질환이 이석증의 경우는 이제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 방고리관 입구에 있는 작은 돌인 이석이 제자리 있지 못하고 빠져나와서 방고리관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거나 방고리관에 위치하지 않아야 되는 비특정 위치에 붙어서 불필요한 자극을 계속 야기해서 환자에게 계속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석증의 경우는 우리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심한 감기를 앓는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주 약해진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성 호르몬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또 재발률도 높다고 되어 있고 해서 환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질환이지만 정확한 방향을 진단하고
이석증에 대한 적절한 교정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면 또 치료 효과도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칼로릭 테스트의 경우는 제가 아직 시행하진 않았지만 지금 신경과에서 도입한 정기 안지 검사 장비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 알고 있고, 이의 경우는 오른쪽과 왼쪽 귀 한쪽에 전정 기능이 떨어져 있는 전정 신경염의 경우에 칼로릭 테스트를 시행하면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한쪽의 기능이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검사를 시행해서 환자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오는 환자들에게 호흡 기능 검사라고 하는 PFT를 시행해서 천식부터 해서 폐렴, 기흉 등의 여러 가지 폐 질환을 진단하는 것처럼 어지럼증의 경우도 폐 질환과 못지않게 이석증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어지럼증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 질환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디오 안진 검사와 정기 안진 검사와 같은 평형 기능 검사를 시행해야만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문진, 정확한 환자의 병력과 문진을 확인해서 어지럼증 양상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 질환을 설명드리면, 코의 경우는 일단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비경을 통해서 바라본 코의 모습입니다. 코 질환으로 오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비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코의 물혹, 그리고 축농증, 비중격 망곡증, 비후성 비염, 코피, 코골이, 비골골정 등으로 방문하게 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두 개 중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진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하비갑계라고 하는 콧살이 오른쪽에 비해서 많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환자의 경우는 코가 많이 간지럽고 자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콧살이 많이 부어 있는 양상이고, 다음과 같이 창백한 점막의 형태와 맑은 수양성 콧물의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경을 통해서 코안을 바라보게 되면 정상에 비해서 많이 창백하고 점막이 부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진의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 사진 중에 맨 왼쪽에 있는 폴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코에서 생긴 물혹입니다. 코 안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물혹이 생기게 되면 그 물혹으로 인해서 부비동염 또는 비염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그 물혹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안에 물혹이 관찰되는 경우는 꼭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하비갑계가 부어 있는 사진의 경우는 비중격이라고 하는 코 중간뼈가 왼쪽으로 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가 많이 막힌 경우는 비갑계라고 하는 콧살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거나, 비중격이라고 하는 코의 중간을 막고 있는 비중격이라고 하는 콧뼈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코의 휘어짐을 바로잡는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교정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 부어 있는 비갑계라고 하는 콧살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 안쪽에 중비갑계 쪽에서 이제 농으로 적혀 있는 누런 코가래가 고여 있는 경우는 주로 축농증이 심한 경우에 나타나는 양상이고, 이런 경우에는 축농증에 대한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와 상황에 따라서 약물 반응이 없는 경우는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을 통해서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사진에 보면은 코 앞에 비중격이라고 하는 앞부분에 보게 되면 비중격 전하방 정맥총이라고 하는 코에 있는 혈관이 모여 있는 부위가 있는데, 주로 이 부분에서 코피가 많이 발생해서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코피 환자들의 거의 80에서 90%는 코 앞에 있는 이 비중격 전하방 정맥총에서 발생하는 코피로 추정이 되고, 이런 경우에 코피가 나는 경우에 정확한 코피 출혈 부위를 확인을 한 이후에 이비인후과 의사에 의해서 코피 출혈이 나는 부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코피가 재발한다거나 코피가 심해져서 굉장히 불편감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피가 나는 경우에도 꼭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고 코피가 나는 부위가 어딘지, 혹시나 전기 소작술 등의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고 진료를 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막힘 또는 비염 등으로 인해서 코골이 등의 증상도 심해질 수가 있고,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이제 잠을 자다가 숨을 멈추는 증상도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코 안에
염증이라든지 비중격이 휘어 있는 비중격 만곡증 등의 질환을 교정하게 되면 코골이가 같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비골골절, 코뼈가 부러지는 환자들의 경우도 이비인후과 또는 성형외과로 많이 내원하고 있는데, 비골골절의 경우는 일주 이내에 골절된 부위를 교정하지 않으면 골절된 부분이 경화돼서 나중에는 골절에 대한 정복술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코뼈가 골절이 되게 되면 꼭 일주 이내에 오셔가지고 교정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원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스트 검사입니다. 이제 마스트 검사는 본원에서는 이제 IG 마스트 93종이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93가지 항원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진먼지 진드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검출되고 있는 꽃가루라든지 화분, 곰팡이, 그리고 바퀴벌레 등에 대한 항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검사를 통해서 혹시나 확인되는 항원이 있다면 그 항원에 대한 회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면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는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마스트 검사를 적극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좀 전에 말했던 마스트 검사에서 나오는 흡입성 항원, 주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 곰팡이 등에 대한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가 몸에서 발생을 해서 재채기라든지 맑은 콧물, 그리고 코막힘, 가려움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통칭해서 우리는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분류는 증상 정도와 활동 정도에 따라서 그 왼쪽에 있는 피규어처럼 4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불편감이 심한 경우는 앞에 제시했던 마스트 검사를 해서 원인 항원을 먼저 확인을 하고, 원인 항원을 생활 환경 속에서 피하는 회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알레르기 비염은 결국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병을 완치한다기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졌을 경우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수술로서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라 약물로서 치료하는 질환이고, 증상이 심할 때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통해서 완화하고 호전되는 경우에 또 생활을 지속하면서 지내는 질환입니다. 간혹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는 면역 치료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치료는 3년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 혀 밑에 약물을 투여한다거나 주사요법을 사용하는데 환자들의 수능성이 좋지 않아서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 효과도 아주 높지는 않다 보니까 대학병원 말고는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물 효과에 반응이 없거나 알레르기 비염과 동반된 비중격 만곡증이라든지 비후성 비염이 있는 경우는 비중격 만곡, 코가 휘어져 있는 것을 개선한다거나 콧살이 많이 부어 있는 합의갑계를 교정하고 크기를 줄여서 약물 반응을 올리기 위해서 수술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지만, 수술 자체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는 아닙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절반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비염이 또 절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콧물, 코막힘, 그리고 재채기, 코 간지럼증, 이러한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코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통칭하면 되고,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비염은 급성 비염, 그리고 만성 비염,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위축성 비염, 그리고 약물 유발 비염, 그리고 음식 유발성 비염 등의 다양한 비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콧물 또는 코막힘 등의 코 증상으로 불편감을 겪는다고 하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고 본인의 비염 양상에 맞는 약물 치료 또는 수술 치료와 같은 그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는 수술적 처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부비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를 중심으로 눈과 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는 4가지 공간이 있고 가장 큰 공간은 우리 코 양옆에 있는 광대뼈 안에 있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제일 크고, 그리고 눈과 코 사이에 있는 사골동, 그리고 이마 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두동, 그리고 머리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평동, 크게 4가지 공간이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 존재하고 있고, 만성부비동염이라고 하는 말처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그러한 축농증의 경우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진을 찍어 보게 되면 CT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사진을 찍어 보게 되면 약물 반응과 관계없이 약물의 호전 없이 오른쪽과 왼쪽에 코 양옆에 있는 부비동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염증 질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비강 또는 부비동 내에 있는 염증 그리고 고름 그리고 곰팡이균 같은 걸 제거하고 막혀 있는 부비동 입구부를 열어서 부비동을 환기하고 배액을 하면 호전이 되고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만성 부비동염을 야기하는 경우에 종양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종양이 동반된 경우는 그 종양을 제거하고 병리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한 그 종양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것들이 내시경 수술할 때 보이는 사진인데, 현재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비건과 부비동 내의 정상 구조와 점막은 최대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코 안의 상태는 깨끗하게 다 낫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약물 반응이 없고 수술적 처치가 고민이 되는 경우는 이비인후과로 내원하셔서 사진을 적극적으로 찍어보고 필요에 따라서 수술적 처치를 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코 중간에 있는 뼈인 비중격이 휘어 있는 비중격 만곡증 환자도 많이들 내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코 중간에 있는 뼈가 휘어 있는 것을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비중격 만곡이 심하게 되면 코막힘을 심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비중격 만곡증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 코가 많이 막히고 코피가 나고 두통이 심하고 그리고 염증이 심한 등의 증상들이 있을 때 비중격 만곡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비중격 만곡이 너무 심해서 약물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는 비중격을 바로잡아주는 수술을 해주면 코막힘도 호전이 되고 추후에 비염이라든지 부비동염이 생겼을 때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는 비후성 비염이라고 또 있습니다. 비후성 비염은 말 그대로 콧살이 반복적인 비염을 앓아서 콧살 자체가 두꺼워지고 점막이 부어서 생기는 비염으로 주로 코막힘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코 안에 있는 비갑계, 특히나 콧구멍 제일 앞에 있는 하비갑계라고 하는 콧살이 굉장히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 스프레이를 사용했을 때 호전된 경우가 많지만, 약물 치료가 전혀 반응이 없거나 오랜 기간 비염을 앓아서 그 부어 있는 비갑계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는 고주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비갑계의 부피를 줄여주는 교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 경우에 비후성 비염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비중격 만곡 교정술을 할 때 비후성 비염에 대한 비갑계 교정술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질환의 경우는 제일 많이 오는 경우는 급성 인후염과 편도염과 후두개염 같은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목 안에 뭔가 걸린 것 같다고 오시는 역류성 후두염 환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부어서 오시는 성대 질환 환자도 많고, 침샘 그리고 임파선이 부어서 오는 림프절염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혀안이 헐었거나 입안이 따끔따끔 아프다고 하는 구강질환 환자도 많고, 생선가시라든지 닭뼈와 같은 음식물이 걸려서 빼주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비인후과 외래에 있는 후두경 장비를 통해서 목안을 관찰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목안에 보이는 편도, 그리고 구강 점막, 그리고 후두개, 그리고 후두개 안쪽에 있는 성대와 성대 위에 있는 식도 입구부까지 모두 관찰이 가능합니다. 목 질환 중에서 특히나 이제 입원이 필요한 급성 질환의 경우는 급성 후두개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급성 후두개염의 경우는 이제 후두개라고 하는 곳은 우리 후두와 식도 사이를 조절해주는 기관인데, 후두개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경우에 후두개가 부어오르면서 이제 숨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두개가 부어오르는 목 질환의 경우는 반드시 입원을 해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고 빠르게 염증을 가라앉혀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목이 아픈데 숨도 좀 차고 호흡곤란까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후두경을 통해서 후두개가 붙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혹시나 급성 후두개염인 경우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통해서 광범위 주사 항생제를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반응이 없는 급성 편도염의 경우도
입원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있고, 단순 편도염이 아니라 편도 주변에 농양이라고 하는 고름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T로 확인을 해서 고름의 정도와 고름의 양을 확인을 하고, 고름 자체를 짜내주는 배액수를 하지 않으면 농양 자체가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입원과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로 많이 오는 질환 중에 목소리가 변했다, 목이 많이 걸린 것 같다, 그리고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도 많이들 오고 있는데, 목안을 관찰했을 때 만성 역류성 후두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염이라든지 식도염, 역류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역류성 위염 또는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거고,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는 위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면서 위산이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자꾸만 열리면서 위산이 위쪽으로 역류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류된 위산이 후두 쪽을 자극을 해서 후두에 위치하고 있는 후두 입구부 그리고 식도 입구부 이런 곳을 자극을 해서 부어오르게 만들 수가 있고, 부어오르게 되면 숨을 쉬거나 음식물을 삼킬 때 입구부가 부어오르니까 좁아지는 그런 입구부 때문에 계속 뭐가 목에 걸려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래라든지 기침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설명하는 거는 이제 체중을 줄이고 밤에 야식이라든지 식사 같은 거를 줄이고, 이제 위벽을 자극하거나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줄이고, 잘 때 상체를 좀 높여서 자고, 위산 분비를 또 많이 만들 수 있는 커피라든지 담배, 음주 같은 거를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4주 이상의 꾸준한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산 역류 억제제와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하지 않으면 호전되지 않고 오랜 기간 환자들을 괴롭게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고 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와서 후두경을 통해 역류성 후두염 여부를 진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대 또는 후두에 생기는 종양 질환도 요새 들어서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성대를 감싸는 점막에 이상하게 생긴 혹이 발생한다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무록이 점점 자란다거나, 그리고 백반증이라고 해서 성대 주변에 색깔이 변하는 백태 같은 것들이 끼는 경우에는 성대 또는 후두에 생길 수 있는 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빠르게 진단을 해서 대학병원 같은 곳으로 전원해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편도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편도라고 하는 것은 입을 크게 벌렸을 때 목젖을 기준으로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개 편도라고 하는데, 이 구개 편도를 우리가 흔히 편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도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여러 차례 이상 반복적인 편도 선염을 한다거나, 입안이 좁아가지고 코골이가 아주 심하다거나 하는 경우는 편도 수술을 해주게 되면 좁아진 구인두가 넓어지기 때문에 코골이가 많이 완화될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편도염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도로 인한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편도 절제를 하는 것을 권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이염이라든지 축농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에도 편도가 크거나 편도 위에 있는 인두편도라고 하는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고, 다만 너무 어린 경우는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최소 만 3, 4세 이후 수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의 경우는 저희 이비인후과에서는 포괄수과제 DRG에 묶여있는 유일한 항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환자나 보호자들의 궁금증이 많을 수 있지만, 비용 자체가 이제 DRG라고 하는 포괄수과제로 묶여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 환자나 보호자는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비용적 부담이 큰 질환은 아닙니다. 사진에 보듯이 이제 편도가 아주 큰 경우에는 이제 입으로 호흡하는 것도 어려워서 코골이도 많이 심할 수가 있고, 편도염이 오는 경우에는 인후염과 동반돼서 목 통증이라든지 인후통이 아주 심해서 열도 많이 나고 할 수가 있지만, 편도를 제거하게 되면 편도가 없기 때문에 편도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 목 감기를 앓는다고 해도 단순 인후염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증상도 심하지가 않고, 구인두가 좁아서 생기는 그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도 같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편도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반복적인 편도염을 많이 앓고 있거나 본인 또는 가족들이 봤을 때 코골이가 아주 심하거나 잠을 잘 때 숨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이 심한 경우에는 꼭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 편도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이비인후과 기코목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월에 와서 진료 열심히 보고 수술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